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 2.0%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추가 금리나 있다 없다 내년 1, 4분기까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다른 그 얘기하기가 저는 그런 자리에 안 갑니다. 아 이미 왔어. 네. 9월에는 2,700억 정도니까 꽤 나름 그래. 이제 큰 규모가 빠져나갔습니다. 환율이 요즘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것과 환가 관련된 게 아닌지. 환율이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면 또 이게 또 그쪽 입장에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죄를 범하는 기분이다. 이럴 정도로 아주 그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과민하게 이렇게 반응했던 분이 이제 와서 2번을 더 한다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아주 채권 시장에 유명하신 분들을 한 자리에 이렇게 모으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채권 애널들의 BOK 수다가 나갈 때마다 인기가 좋아요. 확실히 반응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금통위가 끝났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모시는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BOK 수다가 항상 그 금통위부터 시작을 해이죠. 그래서 11월 금통위 어떻게 보셨는지 돌아가면서 한 번씩 쭉 느끼신 점. 차례대로 이렇게 요 순서대로 갈까요? 요 순서대로 갈까요? 이쪽부터 하시죠. 저부터 할까요? 네, 좋습니다. 아, 이거는 빨리 하는 게 좋더라고요. 네. 일단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는 만장일치였다라는 거. 이게 5개월 만에 만장일치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2번의 금리나 있었지만 이제 다 반대 의견이 있었고 또 금리 동결일 때도 또 반대가 있었고 근데 5개월 만에 모든 사람이 전원 동의하에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 자체가 저는 상당한 의미를 갖는 것 같고요. 네. 결국은 그 2차례의 금리 인하를 한 이후이기 때문에 만장일치의 금리 동결이 마치 추가 금리 인하는 더 이상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시그널들을 주는 이런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만장일치가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인하 없다라고 받아들이겠지만 오늘 이제 기자 간담회에서 얘기 나왔던 부분이 내지는 뭐 처음에 이제 보도자료로 이제 제공했던 부분이 유로의 그 부진이 장기화될 때나 아니면은 뭐 엔화 얘기 워낙 많았고요. 그래서 뭐 일본의 중앙은행의 그 정책 영향 이런 거 얘기 많았어서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또 할지도 모른다라는 기대가 내년 1, 4분기까지는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저희 하우스뷰는 내년에 금리가 동결되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경기가 나빠지면 또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것 같고요. 단지 이번에 통화정책을 하면서 뭐 주택담보대출 증가나 내외금리 차이 축소에 따른 자본 유출 가능성 등의 금융 안정성에도 유의하면서 통화정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하루 이틀 만에 확인이 된 사안이 아닐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금리 인하는 좀 하기 어렵다는 쪽에 그 시그널을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재님 멘트 중에 그 엔저 아까 말씀하셨듯이 N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기자회견에서 많이 나왔는데 총재님이 엔저가 이제 우려가 되고 우리한테 뭐 현실에서 이제 안 좋은 부분은 있는 건 사실인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좀 과도한 약간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 뭐 그 아마 시장이든지 경제 주체들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앞으로 한국은행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계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도 신경을 쓰시겠다 말씀하신 게 좀 인상이 많이 깊었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한 3번, 뭐 4번 계속 같은 질문, 엔저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 이제 이게 있어서 저도 비슷한 생각을 확 했어요. 잘라버렸죠. 총재님 치고는 그렇죠. 저는 성향 치고는 좀 직후에 그 채권 시장 반응 누가 얘기해 줄래요? 이쪽에서 네. 한번 해보시죠. 금리가 오늘 아침에는 이제 좀 하락해서 시작했죠. 그러니까 강세로 시작하다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결이 이제 그 만장일치라는 이제 그 멘트가 나오고 나서 금리가 좀 올랐죠. 이제 약세로 갔고 그리고 이제 만장일치가 나오니까 이제 더 이상 없는가 그런 생각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통위 끝나고 나서는 이제 금리가 조금 더 약해지다가 그러니까 더 금리가 상승하고 국채 선물 가격 하락하다가 장막판에 약간 이제 조금 되돌리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는 정강후약으로 마친 그런 하루였습니다. 금리 인하에 소수론자가 있을 거다 이런 루머가 오전장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만장일치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그 발표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이 좀 강했다가
실제로는 결과가 만장일치이니까 이제 실망 매물 때문에 조금 약해진 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오늘 하루 그렇게 금리가 크게 움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요번 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10일 날 그 최경환 부총리가 이미 약간 금통위의 어떤 결과를 미리 얘기한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말을 해서 좀 시장이 김이 센 게 아닌가 싶거든요. 뭐라 그랬죠? 추가적인 금리나 가능성, 필요성에 대한 어떤 질문이 나오니까 한국은행이 단기간에 금리를 많이 내렸다. 그래서 더 내리는 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뉘앙스를 좀 풍겼거든요. 국회 예결위에서. 그렇죠.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월요일부터 이미 시장 금리가 금리 동결을 예상을 해서 조금 상승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 반응이 이렇게 조금 밋밋했던 게 이미 기재부의 그런 스탠스 변화 가능성이 시장 금리에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저는 기재부 스탠스의 변화가 정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것들도 좀 우리가 한번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조금 기재부 스탠스가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좀 다르게 보시는 분들 있어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계속 이제 시장에서 이제 경제 주체들이 더 인하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인하하고 나면은 뭐 그 다음에 집을 사자. 인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소비하자. 뭐 인하하고 나면 그 다음에 투자하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주택 거래량이 이제 좀 늘어났다가 좀 이제 감소하고 이제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정책은 내놓을 대로 내놨다. 뭐 이미 짧은 시간 동안 상당히 인하했다. 이런 시그널로 보여준 거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그거를 푸시해서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해결하지는 않겠다. 뭐 내지는 금리 인하엔 득하고 실이 있다 그러면 실에 대해서도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됐다. 이 정도. 저는 요즘 들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그냥 인터넷 TV를 보니까 1차 대전 다큐가 있어서 보니까 참호전을 하더라고요. 근데 참호전에 이렇게 독일군이 막고 있으니까 영국군이 포를 19,000대를 동원해서 포격을 7일 동안 하고 19,000대로. 네, 그 다음에 이제 돌격 명령을 내렸는데 첫날에 65,000명이 사상자가 나면서 못 들은 거죠. 그래서 지금 정책 당국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게 내년에 경기가 나빠졌는데 제로금리를 하고 재정을 풀면 경기가 V자 반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가 V자 반등을 안 하고 막히는 느낌이 드니까 이게 소모전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전쟁 영화를 보니까 나중에 결국 공병대가 땅굴 파서 저쪽 트렌치에다가 폭탄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나중에는 안 되니까 탱크를 동원해서 이렇게 뚫고 가는 그런 식의 방법을 결국 찾아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경기 침체가 좀 스트럭처럴한 거라면 금리 인하 같이 포병대가 포를 쏘는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자제하고 약간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뚫어보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한국은행에서도 더 이상 추가 금리 인하는 없을 것처럼 한 거고 기획재정부에서도 더 이상 금리 인하를 압박하지는 않겠다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고, 그죠? 근데 노무라 증권에서는 12월에 인하한다. 또 내년 1분기 중에 또 한다 뭐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또 소비를 제약하고 그래서 내년에 이게 또 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이제 더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그 순서의 차이인데 지금 전세 가격이 오른 이유 자체가 금리가 이제 인하를 하고 내려가니까 집주인분들이 다 전세 가격을 올리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집을 또 좀 거래도 늘고 하는 것 같으니 제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 듣거든요. 이 전세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이 가격이면 뭐 집을 사는 게 낫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혹시 한 번 더 인하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 더 낮아진 금리로 그래서 지금 약간 뭐 지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교착 상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12월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연말에는 뭐 하면 안 되는 법은 없지만은 한국은행이 웬만하면은 뭐 연말 연초 같은 경우는 통화정책을 잘 금융위기 때 제약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금리를 올리거나 낮추거나 한 적이 있나요, 우리가?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있어요. 금융위기 때. 위기 때.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안 그때 했어요. 아니고서는 1월 달도 난 없던 것 같은데. 뭐 1월 달도 그런 한 번 경우 금융위기 때. 야, 그런 경우 아니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기존의 12월하고 1분기 전망을
1월하고 1분기 전망으로 바꿨더라고요. 근데 두 번은 맞는데, 근데 사실 이제 같은 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기엔 좀 그렇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해도 돼, 해봐. 조금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게, 사실은 이제 전망이라고 하는 건 항상 바뀔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이제 일관성이잖아요. 근데 노무라 같은 경우에는 또 이코노미스트가 하는 출신이기도 해서 더 시장의 어떤 주목도 받았고, 그동안 또 대부분 예상도 잘 해왔고, 근데 이분이 작년까지 올해 초에는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그리고 금리를 인하하는 거는 뭐 미래 세대의 뭔가 좀 뭐 어떤 그 죄를 범하는 기분이다. 이럴 정도로 아주 그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과민하게 이렇게 반응하셨던 분이 어느 순간 뷰를 쓱 바꿔가지고 금리 인하 얘기를 하시더니 이제는 이제 와서 두 번을 더 한다고 얘기하니까 저는 좀 솔직히 개인적으로 약간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 더 드는 것 같아요. 조금 일관적인 얘기를 해주셨으면 죄책감도 좋지 같이 않을까. 드네요. 안타깝고 죄책감도 연초에는 제가 인상한다고 이제 했다가 한은을 저격하다가 이제 다른 애널리스트까지 이러면 이제 안 됩니다. 저 매장당하기 때문에 그래, 나는 자제하겠습니다. 저는. 해외 변수를 좀 보면 이제 미국계 자금이 빠져나간다며. 예, 지금 8월부터 해가지고요. 네. 8월, 9월 그리고 해서 지금 8월에는 뭐 한 80억 원 정도 규모가 안 컸는데 9월에는 2,700억 정도니까 꽤 나름 그래. 이제 예, 큰 규모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우리 지금 채권 시장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 일부에서는 이제 또 환율이 요즘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것과 환과 관련된 게 아닌지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뭐 전승지 연구원도 지금 상단을 열어놔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할 정도니까 지난주에 그러더라고. 드디어 처음으로 한 번도 상단에 대해서는 얘기를 아주 딱 잘라서 얘기를 하던 사람인데 그렇죠. 예. 드디어 입장을 바꾸기 시작하더라고. 상단 열어놔야 될 것 같다. 의미 집에서 얘기 못 들었죠. 저는 그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 제가 얘기를 하면 나중에 뭔가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날 거예요. 하여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환율이 워낙 이제 상단으로 자꾸 가기 시작하니까 아마 그 부분의 차익 실현의 시작이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어떻게 생각을 해요? 글쎄요, 그 외국계 전체 자금이 빠져나간 건 아니고요. 룩셈부르크하고 미국계 자금이 나가는 걸로 봐서 뮤추얼 펀드 쪽에서 자금이 좀 나가는 것 같고 뮤추얼 펀드는 아무래도 듀레이션이 짧고 환에 오픈되어 있는 펀드가 많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일정 부분 자금이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급격하게 이탈은 안 할 것 같은 게 어딘가는 투자를 해야 되는 자금이니까 원달러 외국인 입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급격히 오르면 물론 나가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유럽 자금이 국내에 들어온 거는 그 유로화 대비해서만 원화가 약세로 가지 않으면 환에서 손실이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달러 베이스로 꼭 봐야 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이제 미국계 자금이 계속 이제 빠져나갔는데 환율이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면 또 이게 또 그쪽 입장에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제 2009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미국계 자금이나 룩셈부르크 자금이나 항상 환율의 단기 상승기에 좀 더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다른 이게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양적 완화 종료됐으니까 이제는 차익 실현이냐, 아니면 뭐 환율이 엔화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저가 매수냐. 근데 그거를 해석할 때 저는 이게 엔화 따라서 이렇게 올라갈 만하지 않다라고 이 투자자가 생각하면 저는 오히려 반대로 또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 네. 최근에 그 외국인들도 약간 뭐 지금 미국은 좀 빠져나가고 있지만 그 국내에서도 보면은 대차가 지금 늘고 있지 않습니까? 대차 물량이 늘면서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번 주 초부터 금리가 상승을 한 게 물론 그 최경환 부총리 발언도 있지만은 아니면 레벨이 이제 너무 낮아졌다라고 시장에서 생각을 해서 대차 물량이 증가 미리 좀 예견하고 된 건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혹시 뭐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시장에 직접 참여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석드리기는 조심스러운데요. 금리 인하 기대
가 보통 생기면 지표물을 중심으로 강해지면서 지표와 그것보다 만기가 짧은 조성물 간의 스프레드가 좀 많이 좁혀지다 보니 일부 딜링하는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해도 이 스프레드는 정상화가 될 거고 인하를 안 해도 정상화될 거라고 봐서 지표물을 대차해서 매도하고 뭐 비지표물 뭐 14-2 같은 걸 사거나 14-5는 대차해서 매도하고 이런 플레이를 좀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글로벌 통화 정책 지금 어쨌든 뭐 지금 제일 핫한 이슈가 일본이고 그죠? 근데 금리 우리 금리나 뭐 하여튼 이런 거하고 연관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들 봐요? 뭐 일본이 저렇게 양적 완화 추가를 상당히 큰 금액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네. 우리나라한테는 사실 뭐 우리나라 계속 엔화 얘기했으니까 사실은 상당히 좀 임팩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좀 보고요. 일본이랑 유로의 문제는 과연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를 시장 참가자가 믿냐 안 믿냐 그런 문제가 이제 생각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요. 뭐 일본이나 유로가 계속 지금과 같이 완화를 하는데 경기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뭐 우리나라도 또 정책금리 인하 또 내년에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한 가지만 보태서 얘기하면요, 양적 완화는 그게 무슨 해결 방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해결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 우리 옛날에 죽이는 방법 이렇게 하면은 바늘로 찔러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 그다음에 죽을 때까지 찌른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찔러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특별히 뭘 해결해 줄 이슈는 아니에요. 양적 완화를 갈 수 있는 정도까지 가면 이미 갈 때까지 간 거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제 기본적인 생각이 통화전쟁, 그래서 결국은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환경, 그래서 우리도 금리 인하해야 된다. 이제 이게 사실 제가 출연할 때마다 주장했던 바인데 저는 요즘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더 이상 금리 인하도 안 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변화는 그 미국의 역할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미국조차도 달러와 약세를 추구하는 정책을 펼쳐서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헤어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미국의 이제 달러화가 상당히 가파른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다른 아들끼리 이제 미국 달러화 대비 누가 더 약세고 누가 덜 약세이냐 이렇게 줄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화 전쟁이긴 하지만 옛날에는 미국조차도 그 어떤 경쟁하는 구도였다가 이제는 미국이 자기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됐으니까 이제 나는 됐고 니네 줄 한번 서봐. 내가 조금 수요해 줄게. 그래서 그렇게 변화된 환경이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 경제 전체에 이제는 조금 옛날에는 파이가 커지지 않고 서로 땅 따먹으려고 싸우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미국이 그 판을 조금 키우는 쪽에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예전보다는 조금은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 조금 좋게 볼 수도 있는. 그래서 저는 약간은 옛날보다는 조금은 더 긍정적인 톤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바뀌었네. 바뀌었네. 아 이게 그 채권들만 딱 모이니까 말이 달라지네 사람이. 아니 저는 이제 바꿨습니다. 자 전부 다 추가 금리 인하 있다 없다 내년 1, 4분기까지. 자 있다에 한번 손 들어보세요. 1, 4분기까지. 오, 한 분이 있네. 없다가 나머지 다인가요? 네. 아니면 알 수 없다도 없다. 있나? 일단 1, 4분기까지는 없다. 1, 4분기까지 없다. 저는 더 이상은 이제 없다. 더 이상은 없다. 아예. 예, 금리 인하는 오, 세게 끝났다. 나오네. 여기는 저도인데요. 이번 더 사이클에서. 이상은 없다? 네. 오, 세게들 나오네. 그러면 아예 없다. 1, 4분기까지는 없다. 여긴 한 번 있다. 그러면 저도 봐야 되는데 보고 안 아이 뭐야. 이미 끝났어. 자, 채권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시장 그 참가자들 그 대응해야 되는 뭐 있을 텐데. 본인 전망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질 텐데. 그죠? 일단 아예 없다 두 분부터 얘기해 보시지. 아 근데 사실은 이게 저희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다른 뷰 얘기하기가 되게 참 어려운 자리예요. 네, 어려운 그게 내가 자리인데, 노리는 바야. 네. 그러니까 가끔 그 설명의 요청이 이런 설명회가 있더라고. 이렇게 다른 의견을 가진 애널리스트 둘을 초대해가지고 한 자리에서 한번 니네들끼리 얘기해봐라. 저는 그런 자리에 안 갑니다. 아 이미 왔어. 네, 오늘 이미 그런 왔어. 자리를 자꾸 제작진이 만들려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강력한 반발 의식을 좀 보였는데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약간 글로벌 통화 정책은 계속
통화 전쟁은 지속되지만 옛날보다는 이제 미국이 조금 한풀 경기가 좋아져서 이제는 내가 좀 뭔가 큰형님 역할을 해볼게 이제 이런 상황이 돼서 글로벌 경기 예건에서는 조금 전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한국도 옛날처럼 이제 계속 경쟁적인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필요성은 좀 줄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금리 인하에 따른 그 득보다는 실이 좀 많아지는 구간, 뭐 전세값 상승과 같은 그래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는 이제 없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이번 사이클에서는 그러면 결국은 한때 추가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국고채 3년 금리가 기준금리하고 스프레드를 한 10bp 이내까지 좁혔었는데 저는 그게 바닥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 금리의 바닥은 하우스뷰는 아니죠 지금? 제가 하우스뷰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 금리뷰는 제가 잡게 되기 네,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금리는 저점을 확인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채권을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자라는 견해였지만 이제는 강해질 때마다 채권은 조금 팔아야 된다. 사실 그 2% 밑으로 정책금리를 낮추기에는 그러니까 2% 밑으로 정책금리 낮추면 사실 장기 저성장에 대해서 이제 정부나 한국은행이 이제 인정한다는 꼴이 시그널을 돼버리니까. 보내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웬만하면 안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네. 1분기까지는 뭐 저희도 이제 사실 내년 성장률 자체는 뭐 괜찮게 나온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회복도 좀 이제 되고 이제 괜찮게 나온다라고 보고 있는데 1분기까지는 사실 별로 안 좋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금리도 V자형을 보일 거고 내년 1분기까지는 사실 추가 인하 기대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저가 나오든 유로가 조금 안 좋든 계속 부각이 될 수 있어서 지금 뭐 2% 초반의 저점 2.08이었나요? 그 수준에서 2.3% 안쪽에서 이제 계속 연말까지 박스권 내년 초에도 약간 고 레벨에서 있다가 본격적으로 금리가 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는 내년 1분기 말에 추가 인하가 없다라는 그 인식이 좀 확대가 되면서 확산이 좀 되면서 미국 정책 금리 인상 뭐 이런 것들 논의하면서 이제 금리가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기준금리 인하에 베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문제는 내년에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를 안 내리는 거냐 아니면 금리를 내릴 체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또는 효용이 없다고 생각해서 안 내릴 거냐에는 차이가 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시장에서 생각하기로는 금리를 내리냐 못 내리냐의 문제지 올리는 쪽으로는 지금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채권금리의 유의미한 조정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10년하고 기준금리 스프레드가 뭐 75bp 정도 되니까 그렇게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니라서 저물가와 경기 회복 기대감의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으면 장기금리는 조금씩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딜링하는 입장에서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포지션을 지금 구축할 상황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내년에 경기 정부에서 강한 이제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뭐 저는 약간 중립 수준에서 조금씩 채우는 전략을 생각하는데 만약에 내년에 어떤 서비스업 개선이나 내수 부양이 된다고 생각해서 금리가 많이 오르면 그때는 이제 공격적으로 좀 담아야 되지 않겠냐. 그게 뭐 한 해, 두 해 될 일 아닌 것 같은데 뭐 모멘텀으로 반응하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뭐 인하할 것 같은데 보고 오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요. 그 봐야 될 게 저희는 중국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어쨌든 우리나라 지금 이 중국 의존도가 그 미국보다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지금 저 상태에서 별로 더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면은 내년 초에 가서 저 나라도 아마 중국식 통화 완화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되면은 한국은행한테는 명분을 하나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뭐 내년에 그 올해보다는 내년이 경기도 어쨌든 뭐 하반기 갈수록 좋아지고 금리 1년으로 봤을 때는 좀 올라가는 쪽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 한 1분기 초 정도까지는 한 번 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안 좋으면은 인하를 하든지 아니면 인하 기대감이 계속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시장금리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내릴 것 같으면 그때는 진짜 아마 모든 분들이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인하 기대감 때문에 시장금리가 좀 내려가더라도 진짜 이제 인하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더 안 내려가겠죠. 오히려 올라가겠죠. 예. 1등을 하시는 분은 횡성 한우 세트. 멋지다. 박수 좀 쳐줘야 될 것 같아요.
네, 흥성 한우 세트 여기 너네도 시가평가하니? 이 질문 생각보다 주식 쪽에서 많이 하시거든요. 마치 외국계가 얘기하면 그게 사실이냐, 그게 진실이냐. 너네가 좋아지려면은 여의도가 다 어려워진다. 이제 너네가 그런 또 지금 또 아유, 고기를 노리고 약간 자료를 준비해왔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자료까지. 지금부터는 채권 애널리스트들의 진정한 수다를 한번 들어볼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실험 정신이 원래 굉장히 강해. 새로운 거 잘해. 그래서 이번 코너는 나는 채권 애널리스트다. 좀 말이 좀 길어서 그러긴 한데 하여튼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자, 미리 자기 할 스토리 다 가지고 왔죠? 네. 그죠? 네. 다 가져왔죠? 오늘 1등을 하시는 분은 얘기했던 것처럼 횡성 한우 세트. 멋지죠. 박수 좀 네. 쳐줘야 될 것 같아요. 네, 흥성 한우 세트. 여기 갈비 무슨 뭐 갈비살부터 시작해서 네, 별거 다 다 있어. 있는데요. 국거리 네. 뭐 장조림, 장조림. 이게 실물이 눈앞에 있으니까 갑자기 배고파지기 시작한다. 네, 이러면 안 되는데 갑자기 과열된 분위기. 자, 이제 뭐 준비해온 얘기들을 일단 좀 끊어놓고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죠. 자, 팻말에 저 썼어요? 네, 다 썼습니다. 주제요. 아, 그럼 이제 주제어를 한번 올려줘 보세요. 자, 누가 먼저 할까요? 순서대로. 우리 항상 하면은 내가 성이 한씨거든. 제일 가나다 순대 제일 불만인데 내 차례 오면 할 말이 없어져. 그래도 우리 오늘 가나다 순대 해봅시다. 나는 말 안 해도 되니까. 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뭐 주제를 이렇게 썼는데요. 아시다시피 채권시장 참가자들이라면은 가장 좋아하고 또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분이 이제 하는 총재님이시죠, 보면은. 근데 제가 이제 한국은행 분들하고 가끔 만나면은 저희 또 방송 말 끊어서 미안한데 그분이에요. 그래서 한국은행 분들하고 이제 또 방송 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또 저희가 아무래도 하는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으니까 해서 또 그런 얘기하다 보면 분위기가 약간 좀 싸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이제 그때 대화의 주제로 이렇게 바꾸면은 분위기가 다시 훈훈해지는 그런 그분 그렇죠? 이제 전 총재님이신데요. 아하. 지난해 5월에 이제 우리 금리 인하했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제 그 전 총재님이 금리 인하를 하셨죠, 보면 하고 그때 제가 그분이 그러니까 지난해 5월 그분 지난해 근데 그때 제가 그 집 대출이 만기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고정금리로 바꿀 거냐 변동금리로 바꿀 거냐를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 와이프는 사실 잘 모릅니다. 이런 금융이나 이런 것을 모르고 뭐 이렇게 관리를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참 고민을 하고 금리를 인하하고 또 이제 그분께서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더 이상 없다라는 이제 좀 그런 분위기셨잖아요. 보면은요. 그래서 때는 왔다 해서 이제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죠. 이제 보면은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버냉키 쇼크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서 역시 굉장히 이제 흐뭇했죠. 보면은 뭐 채권 쪽 어둠이 자식이니 그런 말을 들었던 그동안의 서러움이 다 날아가면서 굉장히 흐뭇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결과는 그래서 와이프한테 말을 못 하고 있어요. 와이프가 하는 일이 금리 전망을 한다는 사람이 이걸로 그동안 금리 빠진 지금 퍼센트의 이자를 감안하면은 이걸로도 있어요. 나도 똑같아. 나도 고정했어. 고정으로 바꾸고 50bp 내려갔어. 남편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야 될 일이 있었는데 남편이 이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금리 쪽을 하니까 어디 고정이야 변동이야 뭐 어떻게 봐. 다 내려왔어. 지금까지 욕먹고 있습니다. 아, 참 진짜 가슴 아픈 얘기다. 아니, 저희 와이프도 제 말 잘 안 믿습니다. 그럴 것 같아, 내가 봐도. 자, 얘기 끝났고, 자 스티커를 표현을 해줘 보세요. 스티커 몇 개? 저 완전 공감하죠. 완전 공감 2개? 저도 2개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2개? 감사합니다. 여기는 2개 드리겠습니다. 6개 붙이세요, 자기가. 이번 출발이 야, 좋은데요. 출발부터 네. 6개네.
저는 뭐 한우 좋아하기는 하는데 좀 욕심이 마음을 나지. 비우고 네. 자주 드셔서? 예, 마음을 비우겠습니다. 네. 아니 뭘 자주 먹어요. 마음을 비우고 저는 이제 평소에 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네. 뭐 이번 기회에 하면 좋지 않을까. 저 6개 되게 멋있어 보이네. 이쁘게 붙였어.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압박이 들지만 그래도 저는 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수다의 주제어는 국산품을 애용하자인데요. 이 한국 사람들이 특징이 물 건너온 거 되게 좋아하죠. 예. 출장 가면 꼭 뭐 하나 사와야 될 것 같고 네. 뭐 이런데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 좀 사대주의가 있는 것 같아요. 외국 것이면 다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근데 그게 이런 그 제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를 한번 치겠습니다. 금융시장에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이 국산품은 바로 이 토종 애널리스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제가 애널리스트 벌써 한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어떤 때 제일 서러움을 느끼냐면 분명히 똑같은 뷰를 내고 또 정확한 전망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비해서는 조명을 더 못 받는 이런 느낌들을 조금 받을 때가 많고요. 우리가 아까 노무라의 그 보고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내년도에 1.5까지 금리 인하를 보는 것은 노무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국내에서도 제가 알고 있는 모 증권사는 2차례 금리 인하를 봅니다. 근데 그런 증권사는 언론에서 다뤄주질 않아요. 그렇죠. 마치 외국계가 얘기하면 그게 사실인 양, 그게 진실인 양 받아들이고 열 좀 받는 네, 분이네. 그걸 또 우리 언론이 네, 우리 언론이 심해요. 포장을 하면서 그 스스로가 뭔가 더 어떤 그 영향력을 배가시키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씁쓸하고요. 뭔가 균형 잡힌 그런 그 소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국계 증권사가 이렇게 보면 그에 비슷하게 보는 국내 증권사도 같이 소개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대립 구조를 하려면 외국계는 이렇게 보는데 국내에서는 이렇게 보더라. 이렇게 서로 뭔가 균형 잡힌 소개를 좀 해준다면 훨씬 좋을 텐데 국내의 언론사가 스스로 이 금융 사대주의에 빠져서 외국계의 뷰에 대해서만 유독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그로 인해서 토종 애널리스트들에게는 입지를 작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방송을 보는 이 국내 언론, 특히 기자분들은 기사를 한번 쓸 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외국계 레포트는 구해달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못 보는데 사실 저희들 거는 공공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도 참 그런 구도 자체도 좀 서글프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이나 그런 쪽도 있지만 여기 이분 계실 때 그쪽 그렇죠. 그 기관에서도 네.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외국계가 잘 맞더라. 근데 사실 이렇게 다 해보면은 꼭 그런 것만도 아니고 특히 이번에 인하했을 같은 경우에는 외국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놓치셨죠. 왜냐하면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계신데 미스터 초이가 갑자기 오셔갖고 이렇게 확 바뀌었는데 그런 이제 파악을 네. 못하는데 훨씬 국내 이제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훨씬 그런 거에 빨리 대처를 하고 했는데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공감이 많이 되네요. 제가 더 한 가지 조금 그런 거는 그러니까 해외 출장이나 이제 탐방을 가면은 그 외사의 애널리스트를 직접 이제 만나볼 기회들이 있는데 어떨 때 실망을 하냐면 그들은 우리 시장을 그들이 보는 여러 시장 중에 하나로 봅니다. 그러니까 건성건성 본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목숨 걸고 이 시장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우리가 이번 참에 조금 알 필요가 있지 않나. 언론은 확실하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일어나는 데가 거기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신문이 뭐 기사를 하나 써요. 조그맣게 이름 없는 신문이. 근데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파이낸셜 타임즈 우리나라 리포터나 아니면 월스트리트저널 우리나라 리포터가 그걸 봐. 그래서 자기 신문에 써. 그럼 이제 그때 그 신문에 나왔다고 메이저들이 다 따랐어. 뭐 외신에 의하면 뭐 이렇다더라. 그걸 써. 마치 뭐가 실제로 있는 것처럼. 사실 아니거든. 이게 여기서 얘기 마무리하고 그러면 자, 몇 개? 공감합니다. 네, 공감이 2개 많이 드릴게요. 되네요. 고맙습니다. 아유, 안 드리려고 했는데. 2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살이 좀 찐 게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오랜 자취 생활로 정크푸드를 많이 먹어서 그런데 그런 양질의 양질의 푸드를 좀 이제. 먹을 필요가 있다는 점 먼저 서두에 밝혀드리고 싶고요. 이게 제가 옛날에 혹독하게 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고기를 노리고 약간 자료를 준비해왔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2013년 말 준비 많이 하셨는데. 2013년 말 전망을 할 때 금리를 내릴 수 있다, 많이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그 내수 트렌드 쪽을 보시면 그 금융위기 이후에 좀 올라왔다가 2012년 말부터 꺾이면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만 보면 한국은행이 2012년 7월에 전망했던 성장 경로를 완전히 벗어났으니까 GDP 갭 마이너스 갭도 커질 거고 틀림없이 이제 전통적인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인이 나올 거다. 저희는 그렇게 해서 콜을 했는데 경기가 나빠져도 GDP 마이너스 갭이 그 다음에 1월에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서 연간 전망도 다 적었고 PT도 다 했는데 이를 어쩌나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그 한국의 노동과 자본 축적을 다시 12월에 조사해 보니까 과거 데이터가 잘못됐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러면서 저는 낙장불입으로 시장과 맞서는 사람으로 몰아가서 저희 이 생업전선에 상당한 타격을 끼치게 되면서 그때부터 중앙은행에 맞서지 말라는 말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배웠고요. 거기에 또 각종 자금시장이나 배분에 상당히 영향을 주더라. 거기 반응을 하는데 혼자 막 아닌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그 시즌을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점점 연차가 찰수록 같은 데이터를 보고 사회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정책 결정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시장 참여자분들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에 대해서 점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패가 꼬여서 오히려 더 크게 틀릴 수도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마치 이 하다 보면은 게임 이론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쵸. 들 때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 한국은행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 뭐 정통분이 이렇게, 기재부는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런 생각만 계속 하게 돼서 이것도 또 그러네. 그러네. 공감이. 공감이 가요 다? 네. 상당히? 네. 딱 그래도- 한마디가 딱 저는 와닿았어요. 낙장불입. 참 그래도 뭐 데이터 맞서지 갖고서 마라, 이렇게 이거는요. 보여준 사람 여기 하나밖에 없어 지금. 아직. 그러네요. 아직. 저는 2장 드리겠습니다. 저도요. 저도 2장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우리 이제 마지막. 네, 저는 이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제 제가 한풀이를 좀 해보려고요. 이게 제 제목이 이제 채권 물로 보이니 뭐 이렇게 썼는데 뭐 물로 보니 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데 채권 애널리스트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예전에 이제 제가 운용사에 있었는데 채권 매니저를 하고 있으면 채권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지는 이게 이제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항상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하우스에 계속 이제 주식 위주의 이제 하우스였었고 이제 항상 헤드가 이제 주식 쪽이셔서 이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만 항상 많이 듣는 게 너넨 좋겠다. 너넨 오래 살겠다. 너넨 오래 다니겠네. 뭐 이런 얘기 주로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 많이 들으시지 않으세요? 그런 얘기가 예. 네? 왜? 이게 가늘고 길게 산다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갖고 계세요. 아. 네, 근데 사실 가늘고 길게라도 정말 살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지금 금리를 보면은 과연 길게 살 수 있을까? 가늘고 짧게 살아. 제일 많이 이제 느끼는 게 뭐 제일 질문을 많이 듣는 게 너네도 시가 평가하니? 이 질문 생각보다 주식 쪽에서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 주식 애널리스트 분들은 너네가 종가가 나온다는 사실을 뭐 우리가 사실 장래는 아니니까 이제 뭐 시가 뭐 민평을 종가에 가름하고 이제 이러고 있긴 하지만 너네도 종가가 나오니? 시가 평가하니? 뭐 이런 질문도 많이 받고 그리고 너네는 IR이나 NDR이나 탐방 안 다녀서 참 좋겠다. 이런 얘기도 이제 좀 많이 듣고요. 네, 자산운용사 중에 채권하는 데가 몇 개나 되니 너네는 참 세미나 안 다녀도 돼서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은행도 가야 되죠, 보험도 가야 되죠, 다른 증권사도 가야 되죠. 사실
저희도 못지않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게 조금 속상하고요. 속상. 옛날에 이제 운영사 있을 때 제일 많이 듣는 게 편안한 채권 매니저 참 편안한 직업이다. 주식 매니저에 비해서 볼이 작으니까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볼이 작으면 문제가 조금씩 계속 져서 진 게 쌓이면 1년 고생하는 거죠. 망연을 못하지. 네, 그래서 정말 점점 사람이 썩어가는 게 뭐가 그때 이게 운용 쪽에 계실 때는 주식이 좋았던 때죠 보면. 그러니까 네. 더더욱 이제 그때는 약간 무시 반이었죠. 그냥 뭐 그래 너네 뭐 그랬는데 사실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금융시장에서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졌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리고 뭐 약간 그거한 표현이지만 증권사들이 지금 채권 없으면 이미 어려워졌죠. 그죠. 채권 네. 때문에 먹고 사는 지금 증권사들도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비중이 커진 건 좋은데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너네가 좋아지려면은 여의도가 다 어려워진다. 이제 너네가 그런 또 지금 인식이 저도 별로 안 그러고 네. 싶은데. 공공의 적이 돼가는 네, 그런 정책이긴 하죠. 자, 스티커 줘보세요. 많이 주세요. 저도 공감 많이 하고 예. 그 같은 애널리스트인데 주식이나 업종 투자 전략보다는 채권 애널리스트가 조금 많이 한직인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예, 두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걸 노렸어요. 저도 가끔 저도 탐방이나 인디아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데 뭐 어디 뭐 여기를 이 집을 가든지 뭐 그래서 예, 저도 2개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감은 많이 하는데 그 요즘 주식 쪽이 하향 평준화되면서 격차가 좀 줄고 있는데 이게 좋은 현상인지 알 수가 없고요. 저도 2개. 예. 감사합니다. 이제 외교, 그러니까 우리 뭐 하루 이틀 보고 살 거냐, 앞으로 계속 볼 거다, 그냥 2개 이해를 주면은 안 된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 전부 다. 네, 네. 어쨌든 다 6개네. 네. 네. 본부장님 이렇게 되면 이제- 불고기 좋아하세요? 오, 저 나와. 내고가 들어간. 자, 어쨌든 다 6개씩이죠.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도 여러분들 모르는 스티커 2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누가 나랑 눈이 마주치나 봐야지. 눈 맞죠? 왜? 불고기 나왔어, 한 집. 여기는 지금 집에서 네. 다음 주에 또 보시지 않습니까? 그거를 감안을 하시면. 선생님 제가 다음 주에 집으로 초대할게요. 같이 드시죠 뭐. 아, 그렇게? 그냥 조명 나눌까요, 우리? 그러니까 조명 받으면 상하는데 빨리 아니, 뭐 마무리하고 나눌 수는 여기서 없고 난 바로- 딱 하나만 쓰겠어, 하나만. 하나만. 우리 홍정혜 연구원한테 나 제일 공감이 가서 여기다 줄게. 불고기 때문에 안 돼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저 이게 직접 전해줘야 되잖아 지금. 저 예. 이거 좀 일로 줘보세요. 전해줘야지. 아우, 전하는 의식을 또 우리가. 아유 묵직하네요. 아이고 진짜 이거 상하고 있어 지금 그 사이에. 자, 그게 받는 거예요, 정말로? 난 꽃등심 좋아해. 자, 아유 축하드립니다. 나는 그 채권 애널리스트다까지 그 우리 그 시즌 3를 그 마무리하면서 뭐 이제 시장의 이 정보 다 얘기 듣고 또 채권 애널리스트들의 애환과 기쁨은 별로 못 들은 것 같고 다 애환만 들은 것 같아 지금 그죠? 어둠의 자식들 취급받는 채권 애널리스트들 그죠? 그죠? 근데 우리 채권 애널리스트들 물로 보지 마. 자, 이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